원두막에서 오리들이 모였다고 칩시다. 몇 사람은 밭으로 내려가서 단내가 물큰하고 코를 찌르는 참외나 한아름이나 되는 수박을 둥둥 두드려보고는 꼭지를 비틀어서 이빨이 저리도록 찬 샘물에다가 흠씬 담가두거든요. 그랬다가 해가 살피달 때 그놈을 꺼내슬랑 쩍 뻐개놓고는 삑 둘러앉아서 어적어적 먹으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오늘 저녁에 백 선생이 하신 말씀이 턱 어울릴 겁니다. 하고 의미 깊게 듣는 듯이 고개만 끄덕여 보이는 주인을 흘낏 본다. 영신은 아이 말만 들어도 침이 개네 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어린애처럼 다가앉는다. 동경은 물끄러미 영신을 보다가 말을 계속한다. 석양판에 선들바람이 베어 속으로 스며들 적에 버드나무의 매미 스르라미 소리가 피아노나 유성기 소리보다 더 정답고 깨끗한 풍악 소리로 들려야겠는데 어째 오늘 저녁엔 서양으로 유람이 나온 것 같은걸요. 하고 시침을 딱 갈기고 한마디 비꼬아 던지는 바람에 백신은 그만 자존심을 상한 듯 통역과는 외면을 한 채 그야 도회지에서 살게 되니까 외국 사람하고 교제 관계도 있어서 자연 남 봄에는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겠지요. 그렇다고 내가 그런 시골 취미를 모르는 줄 아시면 그건 큰 오해인걸요. 하고 변명 비시한다. 도경은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것처럼 취미요? 시골 경치에 취미를 붙인다는 것과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감각까지 그네들과 같아진다는 것과는 딴판이 아닐는지요. 값비싼 향수나 장미꽃의 향기를 맡아오던 후각이 거름 구덩이 속에서 두엄 썩는 냄새가 밥 자치는 냄새처럼 구수하게 맡아지게까지 돼야만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생길 줄 알아요. 농촌 운동자라는 간판을 내걸은 사람의 말과 생활이 이다지 동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동혁은 제가 한 말이 좀 과격한 듯했어. 반드시 백선생더러 들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촌 운동일수록 무엇보다 실천이 제일일 줄 알아요. 피리를 부는 사람 따로 있고 춤을 추는 사람이 따로 있던 시대는 벌써 지났으니까요. 우리는 피리를 불면서 동시에 춤을 추어야 합니다. 요령을 말씀하면 우리는 남의 등 뒤에 숨어서 명령하는 상관이 되지 말고 앞장을 서서 제가 내린 명령에 누구보다 먼저 복종을 하는 병정이 돼야만 우리의 운동이 성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기에 동혁은 이마에 땀을 다 흘렸다. 그동안 맥시는 몇 번이나 얼굴의 표정이 야릇하게 변하다가 무슨 생각에 잠긴 모양인데 영신은 눈을 내리감고 앉았으나 동혁이가 말 구절마다 힘을 들일 때는 못에 꾹꾹 찔리는 것처럼 어깨와 젖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동혁은 정면으로 보았다. 백씨가 자기의 변명을 기다랗게 늘어놓으려는 기술을 살피고 동혁은 기둥에 걸린 뻐꾸기 시계를 쳐다보더니 기차 시간이 돼서 고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백씨는 형식적으로 왜 어느새 하고 붙잡는 치 하는데 영신이도 시계를 쳐다보더니 참 저도 가야겠어요 하고 따라 일어선다. 두 사람은 큰 길로 나왔다. 상기가 되었던 뺨을 스치는 밤바람이 여간 시원하지가 않다. 우리 산보나 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산보나 할까요? 기차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계속 헷갈렸네.
아, 우리 삼보노학과는 맞네요. 처음에 제가 읽었던 대로 맞네요. 아, 박동혁이가 읽었던 거죠. 우리 삼보노 할까요? 기차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못 가면 내일 처차로 가죠. 하룻밤쯤 세우는 건 문제 아니죠. 영신 씨가 또 쫓겨나실까 봐서. 전 괜찮아요. 쫓겨나면 그만이죠. 영신은 동혁이가 또 그대로 뿌리치고 갈까봐 도리어 겁이 났던 판이라 어디로 갈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럼 목도 마른데 악바꿀로 가서 약물이나 마실까요? 하고 독립문 쪽을 향해서 앞장선다. 참, 악바꿀이 영천이라고도 하는 데인가요? 여태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온 시골뜨기가 돼서. 누군 시골 사람 아닌가요? 우리 고장은 옛날에 서울 양반들이 귀양살이 하러 오던 동해변의 조그만 어촌인데요. 동혁 씨의 고향은 저번에 소개를 해주셔서 잘 알았지만 거기도 어지간히 궁벽한 데더군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서로 자기네 고향의 풍경과 주민들의 생활하는 형편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버스는 그친 지도 오랜 듯 큰일량 옆에 가게는 빈지를 닫기 시작한다. 독립문을 지나 서대문 감옥 앞 넓은 마당까지 오니까 전등불이 건성드뭇해지고 오고 가는 사람도 드물어서 어두운 골목 속으로 드나드는 흰 옷자락만 희뜩희뜩 보일 뿐. 떠오른 지 얼마 안 되는 하얀 달은 회색빛 구름 속에 숨었다가는 흐릿한 얼굴 반쪽을 내밀고 감옥의 높은 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악발골, 악박골, 물터 위의 조그만 요리집에서는 장구 소리와 함께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다. 건달패와 논다느니 들이 어우러져서 약물이 아닌 누룩 국물을 마시고 그 심부름을 하는 모양이다. 도경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돈 10전을 주고 약물 한 주전자와 억지로 떠맡기는 말라빠진 굴미 알마리를 샀다. 원, 샘물을 다 사먹는다 하고 한 바가지를 철철 넘치도록 따라서 영신에게 권한다. 주전자 꼴하고는 약이 되긴커녕 배탈이 나겠어요. 하면서 한참 조갈이 심하던 판이라 둘이 번차례로 한 사발씩이나 벌떡벌떡 마셨다. 무리야 정하나마나 폭양에 운동을 한 데다가 한여름 동안 더위에 들보거던 오장은 탄산수를 마신 것처럼 싹 하고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 고란으로 스며드는 밤기운에 속줌쌈에 배었던 땀이 식어서 선뜩선뜩할 만큼이나 서퇴가 되었다. 두 사람은 으슥한 언덕 밑 바위 아래에 손수건을 깔고 앉았다. 등 뒤 송림 속에서 누군지 청승맞게 단소를 부는 소리가 들린다. 영신은 한참이나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이 자다 말고 저 소리를 들으면 퍽 차량하겠어요 하고 얼굴을 든다. 구름을 벗어난 창백한 달빛은 고향 생각에 잠겼던 그의 얼굴을 씻어내린다. 참,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군요. 동혁이도 약간 예상적인 감정에서 눈을 번쩍 뜨며 혼잣말 하듯 한다. 왜요? 영신의 눈은 동그래졌다. 몇 주일 전까지는 백판 이름도 모르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약물터의 달을 똑같이 쳐다볼 줄이야 꿈이나 꾸었겠어요. 참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참, 영신 씨는 크리스천이시죠? 전 어려서부터 믿어왔어요. 왜 동혁 씨는 요새 유행하는 막스주의자세요?
글쎄요. 그건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겠죠. 아무튼 신념을 굳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자본주의에 아첨하는 그따위 타락한 종교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다가 영신이가 뭐라고 질문을 할 기세를 보이니까 종교 문제 같은 건 우리 뒀다가 토론합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하고 동혁은 손을 들어 미리 영신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 한참이나 이슬에 젖은 숲속의 벌레 소리를 듣고 있더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웅숭 깊은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간담회 석상에서 명실 씨가 하신 말씀을 듣고 감복을 했지만 내가 농촌의 태생이면서도 여러 해 나와 있다가 직접 농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네들의 사는 형편이 말씀이 아니에요. 신문이나 잡지에서 떠드는 것보다 몇 곱절 비참하거든요. 하고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마른 침을 삼키더니 오래전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난 자진해서 학교를 퇴학하고 싶어요. 하고는 다시금 생각이 잠긴다. 숲속에서 반드기는 반딧불을 들여다보며 도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영신은 얼굴을 번쩍 들며 왜요? 1년 반만 더 다니시면 졸업을 하실 텐데요. 하고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뜬다. 고만둘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땐 억지를 쓰고 별별 짓을 다 해가면서 고학을 했지만 나 하나 공부를 시키려고 아버지는 올 봄까지 대대로 내려오던 집 앞 농까지 거의 다 파셨어요. 졸업만 하면 큰 수나 날 줄 알고 계량할 것도 안 남기신 모양인데 내가 졸업이라고 한댔자 바로 취직도 하기 어렵지만 무슨 기수라는 명색이 붙는 데야 월급이라곤 고작 4, 50원밖에 안 될 테니 그걸 가지고 객지에서 물, 밥 사 먹어가며 양복해 입고 소위 교재비까지 써가면서 수다한 식구들 먹여 살릴 수가 있겠어요. 되레 빚만 자꾸 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마직이나 밭 날가리를 깡그리 팔에 없애고서 거사나 하게 되기 전에 하룻밥이 집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기둥을 버티고 다시 일으켜 세울 도리를 차려야겠어요. 까딱하면 굶어 죽게 될 형편이니까요. 영신은 동혁의 사정도 딱하거니와 그만 못지않게 말이 아닌 저의 집의 형편을 생각하느라고 말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만에야 한숨을 섞어 제 사정은 백성상밖에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홀로 대신 우리 어머니는 60 노인이 딸 하나 공부를 시키느라고 입대 생선 광주리를 이고 댕기세요. 올 여름에 더위를 잡수고 길바닥에 쓰러지신 걸 동네 사람들이 업어다가 눕혀드렸어요. 그렇구만. 약 한 첩 변변이. 그는 그만 목이 메었다가 간신히 입술을 떨며 정신을 잃으신 동안에 어느 몹쓸 놈이 푼푼히 모아놓으신 돈 주머니를 끌려가서 그게 원통에 밤새도록 우시는데 하고 영신은 가슴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참느라고 입자국이 나도록 손가락을 깨문다. 도격은 몹시 우울해졌다. 가슴이 턱 막힌 듯이 가깝해서 더운 입김을 후 하고 내뿜는다. 숲속의 벌레 소리도 바위틈으로 졸졸졸 흘러내리는 샘물 소리도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동혁은 내가
공연이 그런 소리를 끄집어냈구나 하고 바로 정수리 위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내려다보는 유난히 큰 별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다가 영신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자, 우리 그런 생각은 그만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명색 전문학교까지 다녀보니까 여간 행복된 사람들 아니지요. 하고 목소리 부드러이 영신을 위로한다. 참말 공부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시골로 내려가야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서울 와서 나 혼자 편안히 지내는 게 어머니께나 동리 사람들에게까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서 무슨 성공을 하고야 내려간다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고 올라왔지만요. 더군다나 아까 백선생 댁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지내온 걸 여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동혁은 벌떡 일어섰다. 양복바지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거의 권연 한 개를 태울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영신의 앞으로 다가서며 영신씨 하고 힘차게 부른다.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서 한 10년이나 사귄 동지처럼 가슴을 터놓고 하룻밤을 세운 기념을 우리 영원히 남깁시다. 하고 중대한 동의를 한다. 어떻게요? 영신의 눈은 별빛에 새파랗게 빛난다. 동혁은 버썩 떼들어 그 소당 같은 손으로 서슴지 않고 여자의 두 손을 덕석 잡으며 우리 시골로 내려갑시다. 이번 기회에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서 우리의 고향을 지키러. 내려갑시다. 한 가정을 붙든다니보다도 다 쓰러져가는 우리의 고향을 붙들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용기를 냅시다. 그네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구자로서의 기쁨과 자랑만은 남겠지요. 영신이가 무엇에 아찔하게 취한 듯이 눈을 내리감고 있는 것은 불시에 두 방망이질을 하는 심장의 고동을 진정하려 합니다. 그는 마주 일어서서 동혁에게 으스러지도록 잡힌 두 손에 힘을 주며 고맙습니다. 당신 같으신 동지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신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덧 인왕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달빛 아래서 두 남녀의 마주 쏘아보는 네 줄기 시선은 비상한 결심에 빛나고 있었다. 굿모닝 아프리카! 계속해서 여러분은 만년필 하나와 책익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면 잠시 전환하고요. 어떠십니까? 상록수라는 작품 참 오랜만에 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희는 처음 부분에 처음 부분에 쌍두치 마주찬과 쌍두치 행진곡 계속해서 제가 발음이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쌍두치 행진곡이라는 부분을 마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1부를 다 마쳤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신과 박동현 군의 러브 스탠드 달달한 것을 꿈꿨던 분들이라면 또 이것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이제 소설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65 치영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는 만년필 하나와 함께 책 익스트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 많네. 감사합니다. 네, 책 많지요. 네네. 네, 저희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요. 시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민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부 구성을 했었고요. 지금 상록수까지 마저 읽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건요. 상록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책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4부에서 마무리에서는 미움 극복이라고 심리 치료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책을 읽죠.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만큼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또 읽는 것도 있거든요.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얼마든지 물어보시고요. 사드 배치 반대한다면 빨갱이 맞죠? 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반대한다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헌 명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라는 것은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했는데 특히 위헌 명제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반대한다라고 위헌 명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복으로 몰아서는 안 되고요. 왜 반대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저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나라가 맞죠. 그렇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민주주의 공화국이 맞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절차에 배치되어서 무엇인가 당권이나 어떤 이익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특히 그것이 국민의 안보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자. 그리고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무엇인지, 이 절차가 맞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해보자는 이야기에서 반대를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싸그리 몰아서 사드 배치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빨갱이로 모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왜 사드 배치 반대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365 치앙님. 네. 근데 솔직히 세금 다 취업 같은 걸로 다 나가는데 군무기 개발은 세금으로 잘 안 쓰지 않음? 군무기 개발은 세금으로 잘 안 쓰지 않음? 저는 이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소만 빨고 있는 거랑 뭐함? 세금이 다 취업 같은 걸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취업 양산 같은 걸로만 세금 쓰고 취업 양산이란 게 직장을 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양산 같은 걸로만 세금 쓰고 네네. 군무기 개발은 세금을 안 쓰지 않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제 인터넷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건 또, 안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 함께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한 해 예산. 우리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예산. 대한민국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자, 국방비 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방비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있죠? 네. 2014년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2015년도 뉴스를 찾아본 게 편하겠네요. 한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군 무기 개발에는 세금을 안 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취업에만 나가고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 형평성 있게 안 쓰인다라는 의미로 제가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신 시장님의 말씀을 계속 사드 이야기만 나오는데 검색을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방비 예산이라고 뉴스로 가지 않고 2014년, 2015년, 2016년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 이 뉴스가 있으니까 정부안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6년은 아직 나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2015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비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연 무기 개발 그러니까 우리의 자국적 개발은 쓰지 않는지 2015년 보면 또 2016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안이니까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정부에서 국방정책 인포그래픽이라는 거 보이시죠? 국방정책,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했다는 소리예요. 봅시다. 2015년 국방예산 정부안 37조 5,600억 원 썼습니다. 정부는 내년, 그러니까 2015년을 말하는 겁니다. 2015년,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5.2% 증액한 37.6조 원으로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 좀 더 증액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도 이제 2016년인데 2016년도 증액했다는 기사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여하튼 보겠습니다. 과연 취업으로만 쓰고 국방을 안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실 팩트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의 큰 틀인 전력 운영비와 방위 개선비 중 전력 운영비는 22사단 총기 사고, 작년에 있었죠. 윤일병 사망 사고 등 일련의 군 사건 사고를 감안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예산과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병영 문화 개선,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한 장병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전년 대비 4.8%를 증가한 26조 3,942억 원입니다. 전력 운영비 주요 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예산입니다. 전투용 응급처치 키트를 GOP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 후송 헬기를 세대에서 6도로 확대 운영한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소방차, 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해나 인재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병영 문화 개선.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400조 이상 매년 버는데,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저 읽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병영문화 개선, 군 법무관 250명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가를 추가로 채용하여 관심병사의 복무 적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격오지 부대 인권사각지역 660개소를 CCTV를 설치하여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 근무 여건 개선, GOP 소초 등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 농구장 및 실내 헬스장을 설치하여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단련은 물론 장병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리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징병 주거 환경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400조 이상 버는데 10%도 안 쓰는 듯 같다. 그러니까 국방비의 10%도 안 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자, 장명 근무 여건 개선하면서 계속해서 읽으면, 한편 병 봉급을 15%로 올려서 상병 기준 월급 13만 4,600원인 봉급을 15년에는 월 15만 4,800원으로 인상하고 병 급식비 단가도 5% 인상한다. 그래서 식단의 질을 향상시킨다. 신세대 장병의 체력을 보충하고 다양한 인바를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병사들이 연중 가장 많이 입는 겨울 운동복 보급을 들여서 장병들의 위성 여건이 개선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아직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가 나오는 것이 바로 무기와 관련된 겁니다. 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칼체인 도입을 위한 계속 사업비 및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2% 증가한 11조 1,6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방위 개선비 주요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무기 개발계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북한 전면전 및 국지 도발 대응력 강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15개조 사업 1조 1,809억 원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역 미사일 방어체계 KAMD 6개 사업 1,898억 원을 구축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1조 1,809억과 1조 지금 6개 사업 1,898억 원을 바로 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다는 소리죠. 비대칭 위협의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신원형
원격 무선 폭파 세트, GOP 과학과 경계 시스템 등 15개 사업에서 2,412억 원을 반영하여 접전 지역 전면적 및 국지 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 개편 필수 전력 확보로 역시 마찬가지로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확충 사업 5개 사업에서 1,482억 원. 그다음에 작전 지역을 원활히 감시 통제하고 차기 다련장, K2 전차 등 16개 사업소에 1조 4,944억 원 반영하여 기동 및 정밀 타격 능력을 보강했다. 또한 저격총, 소총 등 10개 사업에 978억 원을 반영하여 창급 부대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돈을 썼다는 소리죠. 자,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 능력 강화. 자, K9 자주포, 대형 공격 헬기, K1 전차 성능 개량 등 지상 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이지스급 전투함과 대형 수송함 확보, 이런 등 해상 통제 및 상륙 작전 능력을 강화했으며 FA50 영상,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FX, KFX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우리 영공수를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도 역시 돈을 쓰겠다는 소리죠. 창조형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그러니까 연구비에도 역시 쓰겠다. R&D라는 것이 연구 분야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R&D 분야에 2조 4,795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을 배지 않았다. 이제 다른 쪽이죠. 이제 취업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돈을 얼마 썼는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직업 창출이 되겠죠. 직업 창출. 직업 창출 예산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역대 정부, 자 여기 있습니다. 역대 정부 일자리 창출 예산 정책 실적 조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상원 의원 기여라고 되어 있죠. 공신력이 있다는 겁니다. 입법 조사 해답에서 나왔던 파일입니다. 자, 정부 마크 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시죠? 경제사회조사실 복지노동팀.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얼마나 썼는지 아까 생각했던, 갑자기 전화가 와서 튕기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4조 엄청나게 지금 많은 국방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방금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에서 얼마나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답일이 2009년이에요. 주요 내용.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정책 예산을 26조 6천원. 이건 옛날 이야기네요. 참여정부 때 사용했던 건데, 이 참여정부는 옛날 자료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다른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옛날 PC 자료였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찾아볼게요. 자, 그 같이 아까 2015년도 거 국방부 예산을 읽었으니까 2015년도 복지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1조입니다. 아까 국방비에 소요된 돈보다 적죠. 그쵸? 국방비에 소용되었던 돈. 자, 지금 뉴스토마토라는 경제신문지고요. 2015년 예산안 복지 예산 총 지출 30% 넘겨 일자리 예산 1조 추가. 여기 있습니다.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적으로 편성됐고 특히 일자리 및 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8.5%가량 늘렸다. 그래서 썼던 돈이 2014년 13조 2천억이었던 것이 14조 3천억으로 1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게 지금 나요. 무기 개발 비용도 다시 한번 써주시겠어요? 무기 붙여서 쓰지 말고 좀 띄어쓰기를 좀 해주세요. 무기 개발 비용도 도발 헐 많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기 개발 비용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런데요,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방에 최소한하고 그 다음에 복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이제 최선을 쓰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은 복지에 쓰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복지 예산 여기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들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나 사회 전반에 쓰이는 개발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을 수가 있죠. 하지만 비교 궤표를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좀 더 찾겠습니다. 좀 찾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자체가 국산 개발이 아니에요. 사드 자체가 개발 물품이 아니에요. 어, 정보 예산을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니까 구글에서 그렇긴 한데 북한의 핵 같은 것도 네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있으면 좋다 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외국은 사드를 바다에 배치했을까요? 바다에 배치했을까? 이 생각 물이라는 것을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 만약에 막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요. 그거 써서 막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동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거는 공중에 써서 폭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공중에 써서 폭파시키겠다. 잠깐만 화면을 좀 전환하고요.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쉽게 말하면 고고도 미사일 쏴서 공중에서 이렇게 해서 폭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 게 폭발시켜서 그 잔해가 물로 떨어지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2차 피해는 적어도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드 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하려는 거죠? 육지에 배치한다는 겁니다. 육지에 배치한다는 소리죠. 그럼 공중에서 폭발을 대봐요. 만약에 맞춰서 다행히 맞춰서 폭발시켰다고 시켜봐요. 북핵을 한 미사일을 그 자리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지금의 충청도와 서울 지역으로 떨어진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것이 검증이 되느냐. 그리고 사드라는 무기 자체가 그 실험할 때 제대로 된 실험된 검증 체계가 있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많이 설치 못 하잖아요. 어, 범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글쎄요. 저는 이 생각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뉴스 보니까 어떤 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뉴스를 제가 좀 볼게요. 그 뉴스가 어떤 북한이 미사일 고도 높게 쏘보면 사드 범위 초과해서 못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어떤 뉴스죠? 어디 있는 뉴스죠? 그 뭐 MBN, YTN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채널 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선도 있고요. 어제 그냥 TV 키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 이야기를 저는 일단 방송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좀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개인 방송이긴 해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제가 그 유튜브에서 김종대 의원이 했던 발언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김종대 의원 대정부 질문 사드 관련 이제 국방부 장관과의 답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네, 발라보는 북한이 미사일 며칠째 쐈대였죠. 예.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일단 그 이야기는 넘겨놓고 일단 김종대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15만 원에 24시간을 통제당하는 지금의 전 근대적 군대를 하루빨리 혁신하고 의장님,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옆을 지나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면 외진곳에 일단 이거 보고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북한 뭐 미사일 쐈다는 거, 뭐 세 발 쐈다라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일은 네. 2011년 4월에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숨진 그쵸? 고 노우빈 일병의 생일입니다. 쉽게 살릴 수 있었던 아들을 국가의 무성의로 잃어버린 어머니 공복순 여사는 바로 이곳에서 작은 생일 케이크에 불을 밝혔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울던 어머니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옆에는 2014년 4월에 전방 한 사단의 의무대에서 자대 배치 37일 중 35일을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관에서 윤승주 일병이 네, 두 발 쐈는데 한 발은 바다로, 한 발은 실종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뉴스에서 네 그랬어요. 네, 제가 이거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에 그 북한이 왜 미사일을 쐈는지 그리고 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제대를 남북한 그 적생적 공존 전략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들떠있던 김상병이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 좀 듣겠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당국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가족에게 수사 기록의 일부를 내놓지 굉장히 않고 뉴스에서 있기 또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사일 쐈다고 하니까 또 군 우리 수사 319 최영희 기소기관이 같은 경우 또 불안하실 수도 있지 있는데 않습니다. 이것이 이런 다분히 인권은 한반도를 피해자 위협하기 위해서인 입장이 것인지 아니라 아니면 어떤 군의 다른 입장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수사 것인지는 우리가 또 기록조차 살펴봐야 되는 열람을 거거든요. 잘못된 관행을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아들들을 네, 읽고 그 뉴스를 제가 한번 참으로 찾아보도록 오랜 기간 하겠습니다. 필설로 근거 없이 형언할 수 없는 그랬다 아픔을 뉴스에서 겪은 그랬다 이런 이 식으로 어머니들이 방송에서 오늘 말 수는 본회의장 없으니까요.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근거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되거든요. 모든 어머니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뉴스에서 그렇던지 어른들 어떤 뉴스에서 그런 말씀에 추측을 하든지 부모가 그러니까 죽으면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지금 윤일병 죽으면 이야기가 계속 가슴에 나오는데 묻는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스킵하고 한국 전쟁 이후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군에서 6만 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매 2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합의로 여러 기관에서 공고한 사항 이행되지 않는 이유, 군 인권감독관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군 인권 보호 입니다. 장관께서 하신 발언인데 군 옴부즈만은 국방부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하신 적 있죠? 옴부즈만을 어는 것이고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지휘권 보장이라는 특수성 자꾸 앞세워 가지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차단하려는 사드 관련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의 아니고 전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논의를 하죠? 그게 뭐 권고 사항이고 그건 이제 정부가 채택하는 문제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맞겠네요. 국방부가 그런 이거를 바꾸는 게 맞겠네요. 오빠 이거 맛 좀 봐. 결혼하고 싶다. 선배가 말했잖아. 결혼 무조건 늦게 하라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자기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의 7월 18일 날 있었던 아주 이야기죠. 의미심장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당시 소련을 파괴하는데 얼마만큼의 핵무기의 위력이 투하되어야 하느냐? 결론은 14 내지 15메가톤으로 나왔습니다. 즉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70개 정도면 소련의 도시와 산업시설의 70%를 파괴하고 1억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핵무기는 더 발전하여 첨단 경량화된 수소폭탄까지 제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전개하는 B-52 폭격기의 경우 한 대가 26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 그 위력은 4메가톤에 이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 20개의 위력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시 미국은 단 한 대의 폭격기만 동원해도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설령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조짐만 보여도 북한은 한순간에 파멸합니다.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군사 전략적 과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예방 외교가 최선의 안보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쏘아 올린 공포의 노예가 되어 아직까지 그 효용을 검증할 수 없고 어쩌면 주변국과 관계를 변화시켜 지정학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는 사드라는 방어무기 체계 하나에 이렇게 국가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지 우리 함께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예,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총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장관님께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대출이 그 평택기지 조성할 때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국회 비준 전에 국회 공청회 열었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조성할 때 주민공청회 간담회 20차례 개최됐고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 사업에는 70여 차례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근거한 말씀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많은 그러한 공청회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예, 사전 설명회도 있었고요. 동의 절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드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안전하고도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무기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5시간 전에야 통보한 이유는 뭡니까? 왜 다른 기지 조성하고는 이렇게 절차가 다른 것이죠?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측면, 또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라고 하는 측면, 그런 위협이 점차 가중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추진되었고, 아니 부지 선정할 때 5시간 전에 긴박하게만 이렇게 그 통보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 상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설명, 이해, 협조의 과정이 저희들이 밟으려고 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언론 얘기하시는데 예. 발표되니까 이것이 조기에 발표하는 것이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더 장관님, 도움이 되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 말씀 들었는데 자꾸 언론 보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그 언론 보도가 뭡니까? 전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작성한 언론 아닙니까? 부지에 대한 추정 보도 아닙니까? 그 언론 보도 저도 다 봤는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군 관계자 멘트를 이용해서 나온 보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게 국방부의 보안이 뚫렸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안 조사 하셨냐고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딥스로트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국방부하고 하루 종일을 같이 지내는 출입 기자들입니다. 자꾸 언론 보도 때문이라 그러지만 그 언론사는 국방부 탓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취재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니 이게 왜 언론 때문입니까? 아니 언론 이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우리는 좀 더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 날짜, 시간 등을 좀 자, 언론 조정했다는 보도가 뜻입니다. 무수히 나왔을 때 다 부인하셨고 그렇게 원래 정부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론 보도가 이 언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상황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성주 이해의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노코멘트 입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거나 할 예, 수는 없는 궁색합니다. 상황이 되지 이게 않습니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미 육군 자료에 레이더 설치 부지로 약 3만 4천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대략 성산포대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만일에 미군이 또 들어오면 추가적인 숙소나 시설 건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군사보안상 주변 군사보호 구역을 확정할 수도 있고 또 이에 인해서 주민 재산권이 침해하거나 어떤 환경의 영향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그 가용 부지 내에서 전부 수용됩니까? 가용 부지 내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은 추가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출입통제구역이라든가.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설계도가 나오고 해야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지금 부대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개되는 포대를 지금 부대 수용한다 정문까지 하는 들어갈 수 것입니다.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장관님 그 성주 가 계신 날 저도 거기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출입 통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이후에 더 출입 통제구역,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이런 거 설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를 공유하는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 아직은 모른다. 이 말씀. 아니 뭐 있을 수도 있다. 아직은 모른다가 아니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정도 부지가 그 내에서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추가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저희 최소화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포대의 배치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더 필요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네. 자꾸 그 성주 군 읍내를 얘기하는데 1.5km 떨어졌다 그랬는데 사실은 성산포대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민가가 있습니다. 성산 1이 2,800명이 기거하고 있어요. 지금 성주 군 읍만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산 밑에서 사는 그 주민들은 더 불안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원님 그 200m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뭐 직선거리죠. 가봤는데 그 계곡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런 민가들이 좀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리하고 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다 실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지난 6월 국회 국방위 배포한 국방정책자료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 관련은 주한미군 한미 공동 실무단이 검토해서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가지고 승인 절차를 갖는다. 이렇게 원래 프로세스를 예정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그 뭐 처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사드 배치 결정, 부지까지 다 발표됐는데 공동 실무 검토단 보고서는 따로 발간하는 것이죠. 이 승인 절차는 따로 겪는 것이죠. 발간을 말씀하시나요? 보고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동 실무단이 검토 보고서. 검토 소위 결과 보고서를 서로 양측 대표가 서명을 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작성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작성이 다 끝났으니까 서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명하셨어요, 장관님? 제가 승인했습니다. 자, 11일 날 국방상임위 보고서에서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현재 작성 중이라 그랬거든요. 예, 최종 단계를 그 이후에 끝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드 배치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가 대기업 공채 시험할 때 우선 필기 시험 봐야 되고 면접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 11일까지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8일 날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은 필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합격자 발표는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걸 보고 받고 장관끼리 협의해서 발표하기로 해야 정상인데 이것은 사실 결정을 먼저 해서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오히려 검토 결과보다 발표가 더 앞질러 버렸잖아요. 공동 실무단이 보고하고 양국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부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지. 그래서 아니죠. 작전, 환경, 법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실무단에. 그러니까 그런 실무단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입니다. 부지가 있으면 배치를 하는 것이고 부지가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에 아니 그러면 중점을 부지 둬서 검토 검토를 한 실무단이라 그러지 왜 공동 실무단이라 그래요? 작전, 효용,
법률 환경까지 다 검토를 합니까? 그 부지를 앞으로 배치를 해서 운용하려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부대적인 조건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걸 부지라고 그러면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우리는 양국의 검토 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서명하고 승인하는 절차라고 국방부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잘못 전달됐어요? 아니 뭐 의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니시고요. 저희들이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가용 부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논리성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부지만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작전과 운영에 관한 상황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의원님, 국방부는 부지만 검토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의 가용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작전 운영도 있고 환경도 있고 경계 문제도 있고 준비 기간도 있고 비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 요원들이 같이 검토해서 부지를 결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보고서, 검토 보고서가 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장관께서 결정하신 것이 대단히 비논리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이것이 어떤 무기냐 하면은, 미 의회 회계감사국, GAO라고 하죠. 여기서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사드 1.0입니다. 이 사드는 계속 진화합니다. 2025년까지 진화하는데 사드 2.0으로 진화한다. 그런데 1.0은 하드웨어적 접근, 즉 지금은 요격 미사일, 레이더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배치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 버전으로 to expand, 즉 확장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7개 포대가 다른 모든 미사일 방어 자산과 연동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사드는 지금 사드가 아니죠. 2020년이 넘으면 현재 사드가 아니라 미국의 중앙 메인 컴퓨터가 전 세계 MD를 관장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하나의 단말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회계보고서, 감사원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건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자산의 통합입니다. 이 보고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의원님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아까 김경엽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며 있어서 구성되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이 사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사드이지 미국의 글로벌 차원의 그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렇게 관점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봅니다. 예, 더 권위 있는 자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 회계년도 미 국방 예산에 대한 대통령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드 2.0은 첫째, 사드는 미사일 방어 자산들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둘째, 링크 시스템이란 데이터 통신 체계를 통해 외부 소스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로 연동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7개 포대 안에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권위 있는 설명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사드가 진화하는 무기 체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곧 미국의 전 지구적인 MD 체계에 이게 미국의 MD입니다. 그것이- 제가 본 의원이 사드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고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MD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도 대정부 질문 때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건 미 본토를 방어하건 그것이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MD입니다.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 정부의 모든 권위 있는 문서들은 사드는 발전적으로 진화해서 통합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MD가 아니면 뭐가 MD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MD를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점에서의 논리는 사드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 상호 운용성 이런 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MD라고 하는 것은
양 국가 간에 소위 MOU를 맺고 MD에 같이 한다는 MOU를 맺고 미사일의 생산, 배치, 운용, 교육, 훈련 뭐 전반에 걸친 풀 스펙트럼의 협력을 하는 것을 MD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그럴 계획을 갖지 않고